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 오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막힌 코미디가 또 있을까요? 낮에는 밥만 축낸다고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천덕꾸러기 시어머니 김말순. 하지만 밤이 되고 꽁무니 복면 하나만 뒤집었으면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50만 유튜버 복면 할매가 됩니다. 제 며느리는 저를 짐짝이라며 요양원에 고려장 보낼 날만 세고 있는데 정작 밤마다 제가 쓴 가면 앞에서는 할매가 제 인생의 멘토예요 라며 수십만 원씩 후원금을 쏴댑니다. 자기가 버리려는 시어머니가 자기가 그토록 열광하는 그 할매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과연 이 아슬아슬하고 발칙한 이중생활이 들통나는 날, 우리 집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칠까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우프고도 가슴 시린 복수극.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매섭던지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틈에 박히는 것만 같았답니다. 정적을 깨는 파열음 뒤로 세상 그 어떤 소음보다 무서운 침묵이 거실을 휘감더군요.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운 거실 바닥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파편들이 마치 보석처럼, 아니 흉기처럼 널려 있었지요. 그게 그냥 유리 조각이 아니었어요. 우리 며느리 미진이가 시집 올 때 백화점을 12군데나 돌아다니며 큰 맘 먹고 사왔다던 그 비싼 수입 그릇. 이름이 뭐라더라? 로열 모식이라던가? 하여간 그 귀하디 귀한 접시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제 딴에는 며느리 퇴근하기 전에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물기 하나 없이 닦아서 찬장에 고이 넣어두려던 건데 말이죠. 70 넘은 늙은이 손이라 물기가 마를 날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마음이 급해서 그랬나? 그만 손에서 미끄덩하고 놓치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어머니.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깨진 그릇 소리보다 더 서늘하게 제 뒷덜미를 낚아채더군요. 안방에서 모처럼 휴식을 취하던 며느리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서슬퍼렇던지 저는 죄인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릴 수밖에 없었지요. 헝클어진 머리에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저를 노려보는 그 기세만큼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답니다. 미진이는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보며 입을 딱 벌리더니 이내 울먹임이 섞인, 그러나 가시가 돋친 목소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지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진짜 제가 아껴서 쓰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돈도 못 버시면서 왜 자꾸 사고만 치세요? 네?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제 가슴 한복판에 콕콕 박히는 것만 같았답니다. 돈도 못 버시면서 라는 그 말이 유독 귓가에 윙윙거렸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겉보기엔 그저 밥만 축내는 늙은이니까요.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입만 벙긋거리며 황급히 바닥에 엎드렸지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답니다. 그저 며느리의 화가 조금이라도 가라앉길 바라며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지요. 아, 놔두세요. 제가 치운다고요. 그러다 손 베이면 또 병원비 나가잖아요.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청소기를 가지러 가더군요. 저는 그 서슬에 놀라 움찔하다가
날카로운 파편 모서리에 손가락 끝을 베이고 말았답니다. 앗 하는 소리를 삼키며 손을 보니 붉은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더군요. 베인 줄도 몰랐는데 바닥에 뚝 하고 선명한 핏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야 쓰라림이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손가락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에 비하면 말이에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피가 나는 건 보이지도 않는지 연신 혀를 끌끌 차며 신경질적으로 청소기를 돌려대더군요. 윙하고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마치 나가라, 나가라 하는 환청처럼 들려 정신이 아득해졌답니다. 저는 휴지로 대충 피나는 손가락을 칭칭 감아주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치를 살폈지요. 청소를 마친 며느리는 저를 본체만 채하고 쾅 하고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닫힌 방문이 마치 저와 가족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데 이 넓은 30평 아파트에 제 몸 하나 편히 누일 곳이 없는 것 같아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며느리도 예민해진 걸 알기에 탓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늙고 병들고 돈 없는 제가 죄인이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도망치듯 제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부엌 옆에 붙은 예전에는 다용도실로 썼다던 작은 골방. 창문이라곤 주먹만한 환기창 하나뿐이라 대낮에도 어두침침한 이 좁은 방이 저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숨구멍이지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딸깍 하고 걸어 잠갔습니다. 그 작은 금소금이 들리고 나서야 참았던 숨이 후 하고 터져 나오더군요. 등을 문에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아 베인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지요. 휴지 위로 붉게 번진 피를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나? 나도 한때는 귀한 딸이었고 자식들 건사하느라 억척같이 살았던 어미였는데 서글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려던 찰나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으면 정말로 쓸모없는 노인네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아픈 무릎을 짚고 일어나 장롱 앞으로 다가갔답니다. 유행 지난 옷가지들이 빽빽하게 걸린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목화솜 이불 사이에 숨겨둔 작은 양철 상자가 보이더군요. 그 상자를 꺼내는 제 손은 방금 전 그릇을 깰 때처럼 떨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고 힘이 잔뜩 들어갔지요. 상자 뚜껑을 열자 형광색과 보라색이 촌스럽게 섞인 꽁무니 복면 하나가 저를 반겼답니다. 재래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산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싸구려 복면이지만 저에게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가면이지요. 눈물 젖은 휴지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거울 앞에 앉아 복면을 뒤집어 썼습니다. 답답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복면을 쓰는 순간 좁은 시야 사이로 보이는 제 눈빛은 더 이상 눈칫밥 먹는 늙은이 김말순의 것이 아니랍니다. 50만 명의 구독자가 기다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할머니 유튜버 복면 할매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지요. 책상 위에 거치된 구형 스마트폰을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답니다. 화면에 빨간불이 깜빡하고 들어오자 방금 전까지 주눅들어 구부정했던 제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더군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지요. 저는 목청을 가다듬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세상에서 가장 활기차고 구수한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아이고, 안녕하셨슈?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사이다처럼 뻥 뚫어주는 복면 할매가 오늘도 왔어요. 오늘 날씨가 참 꿀꿀하지요? 제 마음도 아까는 천둥번개가 쳤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볼 생각하니께 금세 해가 쨍하고 뜨네요. 자, 오늘도 시월드에서 고구마 100개 드신 우리 며느님들, 그리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냉장고 문도 살살 닫는 우리 시어머니들, 다들 이리 모여봐요. 이 할매가 그 속 터지는 이야기 다 들어주고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도 딱 내놓을 테니께 제 목소리가 좁은 골방을 가득 채우자 손가락의 통증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독설도 신기하게 까맣게 잊혀지더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문 밖에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주는 스타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늘한 바람이 불더군요.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짜 내 모습과 가짜 내 모습이 공존하는 이 기막힌 이중생활. 과연 저는 언제까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화면 속 복면 쓴 제 얼굴이 웃고 있는데 왜 저는 자꾸만 눈물이 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실과 제 방의 공기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답니다. 방송 녹화를 마치고 편집을 하느라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좁은 골방에는 제 숨소리와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더군요. 깔깔깔! 아, 진짜 이 할머니 너무 웃겨. 배꼽 빠지겠네. 어찌나 자지러지게 웃어대는지. 방금 전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독서를 퍼붓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평소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늘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아이거든요.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즐거워하나? 궁금증이 일더군요. 혹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보는 건가 싶어 하던 일을 멈추고 방문 쪽으로 귀를 쫑긋 세워봤지요.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이 잘 안 되어서 거실의 소리가 벽을 타고 고스란히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 구수하다 못해 촌스러운 충청도 사투리. 세상에, 그건 바로 방금 전 제가 녹음했던 제 목소리가 아니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며느리가 지금 거실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며 보고 있는 그 영상. 바로 제가 어젯밤에 올린 복면 할매의 시월드 대처법 영상이었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쿵쾅쿵쾅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지요. 저는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방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답니다. 며느리의 혼잣말이 벽을 뚫고 생생하게 들려오더군요. 아휴, 진짜 속 시원해. 우리 시어머니는 이 할머니 발톱의 때만큼만이라도 닮았으면 얼마나 좋아? 눈치도 없고 무능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축내는데 진짜 비교된다, 비교돼. 이 할머니는 이렇게 지혜롭고 돈도 잘 버는데 우리 집 노인네는 그릇이나 깨먹고 말이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멸시 그리고 깊은 한숨이 가득 섞여 있었지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바로 그 복면 할매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기가 차기도 하고 헛웃음이 픽 하고 나오기도 했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광하고 존경하는 유튜버가 바로 방금 전 자신이 구박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라니. 세상에 이런 얄캠은
코미디가 어디 있겠어요. 마치 희극과 비극이 한 집 살림을 하는 꼴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맡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제 채널에 접속했답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할매 말대로 하니까 속이 뻥 뚫려요. 오늘도 사이다 감사합니다. 같은 칭찬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었지요. 그 수많은 댓글들 사이에서 유독 제 눈을 찌르는 아이디 하나가 있었답니다. 바로 스트레스 퀸. 제 며느리가 유튜브에서 쓰는 닉네임이지요. 설마 하며 그 아이디가 쓴 댓글을 찾아 읽어보는데 가관도 아니더군요. 할머니, 오늘 저희 시어머니가 또 사고 쳤어요. 가뜩이나 남편 사업 망해서 힘든데 비싼 수입 그릇을 깨먹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진짜 맘 같아서는 당장 짐 싸서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싶네요. 저 너무 나쁜 며느리인가요? 근데 진짜 같이 숨 쉬는 것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 글을 읽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답니다. 아까 깨진 그릇 조각에 찔린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프고 쓰라리더군요. 며느리가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저를 보며 숨 쉬는 것도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답니다. 여기서 무너져서 댓글을 삭제하거나 화를 내면 그건 하수나 하는 짓이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후 하고 내뱉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댓글 창을 열었답니다. 따지고 드는 대신 철저하게 복면 할매의 페르소나를 쓰고 따뜻하게 적어내려갔지요. 어이구, 우리 스트레스 퀸님. 오늘 하루도 참말로 고생 많았네. 그 비싼 그릇을 깼으니 오죽 속이 상하겠어. 내 마음이 다 아프네. 근데 말이요, 그 시어머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겨. 늙으면 손에 힘이 빠져서 마음대로 안 되거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릇이야 돈 벌어서 또 사면 되지만 사람 마음 다치고 멍든 건 돈으로 못 사니께 우리 지혜로운 며느님이 넓은 아량으로 딱 한 번만 눈 감아줘요. 그 시어머니도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왜 이리 손이 덜덜 떨리던지요. 혹시나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제 진심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나 봅니다. 댓글이 등록되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끄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스마트폰에서 아주 경쾌하고 맑은 알림음이 띠링 하고 울려 퍼지더군요. 화면 상단에 뜬 노란색 알림창을 보고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스트레스 퀸님이 100영원을 후원하셨습니다. 10만 원? 제 눈을 의심했답니다. 세상에, 제 며느리는요. 마트 가서 콩나물값 100원 깎아달라고 신랑이 하는 알뜰한 아이거든요. 저한테 용돈 한 푼 주는 것도 벌벌 떨고 전기세 아깝다고 낮에는 불도 안 켜는 짠순이가 얼굴도 모르는 유튜버한테는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덥석 쏘다니요. 그것도 자기 시어머니 흉을 보면서 말이지요. 거실에서 며느리의 감탄 섞인 혼잣말이 또다시 들려오더군요. 역시 복면 할매밖에 없어.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이 할머니뿐이라니까. 남편도 친구들도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이 할머니 말 한마디 들으니까 눈물이 다 나네. 저는 통장에 찍힌 10만 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숫자 1 뒤에 붙은 0, 5개가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이더군요. 이 돈은 며느리가 저를 미워해서 낸 벌금일까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의 아픈 속을 달래줘서 받은 위로금일까요? 돈을 벌었는데도 어째 기분이 씁쓸하고 묘한 것이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답니다. 이 돈으로 깨진 그릇값을 물어주면 며느리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어디서 훔쳤냐고 또 화를 낼까요? 참으로 알 수 없는 길고도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어진 지는 꽤 되었답니다. 마치 장마철 먹구름이 거실 천장에 꽉 들어찬 것처럼 눅눅하고 불길한 기운이 온 집안을 휘감고 있었지요. 현관문 도어락이 띠띠띠띠 하고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으니까요. 아들 준호의 사업이 어렵다는 건 며느리의 날선 신경질과 아들의 잦은 술 냄새로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날 밤처럼 절망적인 그림자가 집안 깊숙이 들이운 적은 없었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땅바닥에 닿을 듯 무거워 보이더군요.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드러난 아들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버린 것만 같았지요. 독한 술 냄새가 현관 입구부터 훅 끼쳐오는데 평소 같으면 술 좀 작작 마셔라 하고 잔소리를 퍼부었을 며느리 미진이도 그날따라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아 입술만 하얗게 질린 채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식탁 위에는 뜯지도 않은 노란색, 빨간색 우편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요. 독촉장, 최고장, 압류예고. 까막눈인 제가 봐도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무시무시한 글자들이 마치 빨간 눈을 뜨고 우리 가족을 노려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할 거야? 말 좀 해봐. 다음 달이면 이 집에도 빨간 딱지 붙는다잖아. 한참 만에 며느리의 입이 열렸는데 그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오더군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바이올린 현 같은 목소리였지요. 아들은 식탁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신음만 토해냈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 할 말이 없겠지요. 저는 부엌 구석, 냉장고 옆 틈새에 숨죽여 앉아 그 살벌한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녀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곤 늙은 몸뚱어리 하나뿐이라 도와줄 힘이 없다는 게 그렇게 원통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식탁을 내리치며 흐느끼던 며느리의 시선이 부엌 구석, 어둠 속에 쭈그리고 앉은 저에게로 꽂히더군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또 어찌나 서글프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며느리가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결심한 듯 아들을 향해 말을 뱉더군요. 여보, 결단 내려.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차. 어머니, 이제는 요양 등급 받아서 시설로 모시는 게 맞아.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제 귓가에 천둥소리처럼 쾅 하고 내리꽂혔답니다. 언젠가는 들을 줄 알았던 말이지만 막상 자식 입에서, 아니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육성으로 튀어나오니 가슴 한복판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더군요. 심장이 갖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고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 같았지요.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핏대선 눈으로 소리치더군요. 야, 오미진, 너 말이 좀 심하다. 엄마 듣는데 그게 할 소리야?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악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어떡해? 나도 힘들어서 미치겠어. 당신은 알기나 해? 나 낮에는 회사 나가서 상사 눈치 보고, 밤에는 애 보고, 주말에는 몰래 식당 알바까지 뛰는데, 어머니 병원비에 혈압약 값에 삼시세끼 생활비까지 감당하라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당신 효자 노릇하는 거 좋은데 왜 희생은 나만 해야 해? 나도 우리 엄마 귀한 딸이야. 우리 엄마는 나 시집 보내놓고 걱정돼서 잠도 못 잔다는데 나는 왜 시어머니 수발 들다가 내 인생 망쳐야 하냐고. 며느리의 절규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아파트 벽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그 비명 같은 외침 속에 담긴 며느리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해서 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지요. 아들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 깊은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제 아들도 지친 겁니다.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린 아들에게 늙고 병든 어미를 건사하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 거지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더군요. 나를 버리려는 자식이 야속하기보다는 오죽 힘들면 저럴까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무릎 관절이 뚜둑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도 않았지요. 부엌에서 거실로 걸어나가는 그 몇 걸음이 천리길, 만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지더군요. 발바닥이 바닥에 척척 달라붙는 것만 같았답니다.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지요. 저는 말라 비틀어진 제 손,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그 손을 뻗어 아들의 축 처진 등을 한번 쓸어내리고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내 말이 맞다. 내가 짐이지 짐이야. 목소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더군요.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말이 자꾸만 막혔지만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답니다. 내 발로 갈 테니 걱정 마라. 요새 요양원 밥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많다더라. 나는 거기가 더 편해. 빨래 안 해도 되고 밥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냐. 호강하러 가는 거지. 거짓말이었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내 집 놔두고 내 가족 놔두고 낯선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서러운지 모릅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요양원 가는 거라는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어요? 제가 떠나야 내 새끼들이 숨통이라도 트일 텐데 늙은이가 고집부려 뭐 하겠나 싶었지요. 내 자식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보다 내 눈에서 눈물 나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면서도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요양원 팜플렛을 챙겨오는 그 모순된 행동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저는 꾹 참았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랬을까 싶어서요. 그날 밤 제 좁은 골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대무너지듯 터져나오더군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는데 베개가 흥건하게 젖도록
울고 또 울었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우느라 턱이 다 아플 지경이었지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리 되었나. 젊어서는 남편 뒷바라지, 늙어서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는데 70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 키워놨더니 돌아오는 게 고작 고려장인가 싶어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내일이면 이 방도, 이 침대도, 익숙한 냄새도 다 안녕이겠구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오늘따라 왜 그리 차갑고 서러운지.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저에게는 사치였답니다. 내일이면 짐을 싸서 나가야 할 신세. 저에게는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 출근 준비하느라 드라이기 소리,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아침인데 오늘은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것 같았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망치듯 출근하고 난 뒤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앉아 집안을 둘러보는데 벽지에 난 얼룩 하나, 장판에 난 흠집 하나까지 왜 그리 애틋하게 보이던지요. 이제 다시는 못 볼 풍경이라 생각하니 흔해 빠진 먼지 뭉치조차 귀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제 방 장롱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은 보따리에 속옷 몇 장, 구멍난 양말 몇 켤레, 그리고 닳고 닳아 보풀이 일어난 내복을 차곡차곡 개어 넣었지요. 옷가지마다 제 고단했던 삶의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아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라곤 라면 박스 하나도 채 되지 않았지요. 평생을 억척같이 모으고 아끼며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낡은 옷 몇 벌과 병든 몸뚱어리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답니다. 서랍 구석에서 아들 돌잔치 때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오더군요. 벌거벗고 웃고 있는 그 어린 아들이 어젯밤 고개 숙이고 있던 중년의 아들과 겹쳐 보여 한참을 사진만 어루만졌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애미가 능력이 없어서 짐만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며느리가 쓰다만 탈모 방지 샴푸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반쯤 남은 샴푸통을 들어보는데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답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요즘 들어 며느리 정수리가 닳은 게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 쉬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악을 쓰던 며느리지만 그래도 내 새끼 짝꿍이고 내 손녀 어미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한 이불 덮고 산 식구인데 그 젊은 나이에 머리 빠지고 속 썩는 게 못내 안쓰러워 가슴이 아릿해지더군요. 저는 짐 싸던 손을 멈추고 부엌으로 나갔답니다. 냉장고 야채칸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검은 콩 한 봉지를 꺼냈지요. 언젠가 며느리 해주려고 사다 놓은 건데 눈치 보느라 해주지도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 콩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장롱 깊은 곳에서 제 분신과도 같은 꽃무늬 복면을 꺼냈었답니다. 복면 안쪽에서 슈슈슈쇠가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마저 향기롭게 느껴지더군요.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올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평소처럼 활기차게 안녕하셨슈 하고 외쳐야 하는데 목소리가 자꾸만 젖어들어 나오질 않더군요. 목구멍에서 울음이 턱턱 걸리는 걸 억지로 삼키며 렌즈 너머에 있을 며느리를, 그리고 저처럼 자식 눈치 보느라 가슴 졸이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만들어 볼까 해요? 이 할매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서 우리 며느리가 요새 돈 버느라 애 키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더라고. 시어머니가 미워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나 봐. 다 내 탓이지 뭐.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우리 며느리 머리 쑥쑥 자라라고, 속 좀 편해지라고, 검은 콩 쉐이크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갈라고 혀. 믹서기가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쓸쓸하게 울렸답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 불리고 냄비에 넣어 비린내 나지 않게 삶고 우유와 꿀을 넣어 곱게 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지요. 단순히 요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는 심정이었답니다. 아가, 이거 먹고 아프지 마라. 머리카락도 다시 나고 마음의 상처도 다 나아라. 시어미는 없어도 밥 굶지 말고 꼭 행복해야 혀. 나 없다고 울지도 말고.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 복면천을 적시더군요. 그냥 레시피 영상이 아니었답니다. 그건 제 며느리에게 남기는 영상 편지이자 말로는 전하지 못한 사랑의 고백이었지요.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적었지요. 미운 며느리지만 제발 아프지는 말어라. 할매의 마지막 검은 콩 쉐이크.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짐 가방을 마저 싸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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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아니면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대서 깜짝 놀라 꺼내보았지요.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답니다. 유튜브 알림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조회수가 100회, 1000회, 만회. 숫자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댓글창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지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떠나지 마세요. 제목 보고 들어왔다가 사무실에서 오열하고 갑니다. 우리 시어머니 생각나서 미치겠어요. 전화드려야겠어요. 이 영상 며느님이 꼭 봐야 하는데. 며느님, 제발 이 진심 좀 알아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제 진심과 통했을까요? 알고리즘이라는 그 신통방통한 녀석이 하필이면 제가 떠나는 날 제 영상을 세상 끝까지 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조회수가 10만 뷰를 넘기더니 급기야는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까지 제 영상이 소개되었다는 알림이 뜨더군요. 실시간 화제. 복면 할매의 눈물 젖은 검은 콩 쉐이크. 대한민국을 울리다. 광고주라는 사람들에게서 메일이 빗발치고 방송국 작가라는 사람들에게서 출연만 해주시면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다는 인터뷰 요청 족지가 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요양원 갈짐이나 싸고 있는 70 노인네에게 세상이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는 멍하니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었답니다. 부엌 식탁에는 며느리를 위해 갈아놓은 검은 콩 쉐이크 한 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현관 앞에는 초라한 제 보따리가 놓여 있는데 손안의 작은 세상에서는 제가 영웅이라도 된 듯 난리가 났으니 이 기막힌 부조화를 어찌 설명해야 할까요? 슬픈데 웃음이 나고 기쁜데 눈물이 나는 이상한 기분이었지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삐삐삐 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며느리가 퇴근에 돌아온 겁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건지 아니면 저를 요양원에 데려다 주러 온 건지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며느리는 과연 어떤 얼굴로 들어올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진이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차게 들어왔을 테지만 오늘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현관 앞에 놓인 제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짐짓 모른 척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찰나의 침묵 속에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님, 식사는요? 그랴, 대충 먹었다. 너도 밥 안 먹었지? 거기 식탁 위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진의 눈이 식탁 위 유리컵에 고정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눈물을 훔치며 갈아놓은 시커먼 검은 콩 쉐이크였지요. 이게 뭐예요? 아니, 그냥 콩이 좀 남았길래 갈아봤어. 너 요새 머리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죄인처럼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미즈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더군요. 모글대가 넘어가며 검은 액체가 사라지는 걸 보는데 왜 그리 가슴이 찡하던지요. 맛 괜찮냐? 네, 고소하네요. 꿀 넣으셨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낫네. 미진이 빈 컵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 하나를 쑥 뽑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가 만든 걸 먹고 힘을 낸다. 그거면 됐다 싶었지요. 미진은 잘 먹었어요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금 옷장 속에 숨겨둔 제 스마트폰, 업무용 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화들짝 놀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복면 할매님 되시나요? 저 MBS 방송국 피플 토크쇼 메인 PD 최영훈입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매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방금 올리신 검은콩 쉐이크 영상. 실시간 검색어 1위 찍었어요. 저희가 긴급 편성으로 할매님 모시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출연료는 PD가 부른 액수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아들이 며칠 전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급한 불. 그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 꼭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야 합니다. 얼굴 공개 가능하시겠습니까? 얼굴 공개.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세상에게 나의 이중생활이 까발려지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제 결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된 년인가 봐. 어머님 짐 싸놓은 거 보니까 속이 후련하면서도 미치겠어. 근데 어떻게? 우리도 살아야지. 준호 씨 사업 막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느끼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래, 내가 짐이지. 이 짐, 마지막으로 내가 치워주고 가야겠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가요. 나갈 테니까. 그 돈 오늘 바로 입금해 줄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미진의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박! 여보! 여보! 빨리 나와봐!
무슨 사단이 났나 싶어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미진이 핸드폰을 들고 펄펄 뛰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준호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요. 당신 왜 그래? 로또라도 됐어? 로또보다 더 대박이야. 나 피플 토크쇼 방청 당첨됐어. 그것도 1열 VIP석이야. 미진의 얼굴은 결혼식 날 이후로 본 적 없는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 게스트가 누군지 알아? 복면 할매야. 그 전설의 할매가 내일 최초로 얼굴 공개한대. 나 진짜 이 할매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저는 문틀을 잡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운명의 장난도 이토록 가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출연하는 그 방송에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며느리가 방청객으로 온다니. 그것도 나를 구원자처럼 숭배하면서 말입니다. 어머님, 저 내일 하루만 좀 나갔다 올게요. 어머님 요양 등급 판정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좀 풀고 오려고요. 미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지요. 그려. 잘 다녀오니라. 내가 집은 볼 테니께.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폭풍전야처럼 분주했습니다. 미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할매 만날 때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 며 아껴뒀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화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작 시어머니인 저에게는 밥 챙겨 드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쌩안이 나가버렸지요. 텅 빈 집.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사준 좀약 냄새가 배어있는 쥐색 정장, 그리고 제 분신과도 같은 꽃무늬 복면, 몸찐 바지를 벗고 스타킹을 신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늙은 여자가 묻더군요. 김말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하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저는 주름진 얼굴에 며느리의 파운데이션을 훔쳐 바르고 선글라스까지 챙겨 들었습니다. 가자. 가서 돈 벌어오자. 우리 새끼들 살리고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겨. 방송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차창 밖으로 스치는 서울 풍경이 왜 그리 낯설던지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 도착하니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이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복면 할매님, 이쪽입니다. 조연출이 저를 알아보고 황급히 달려와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로비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봐. 입장 줄 섰어. 수많은 인파 속 맨 앞줄에서 복면 할매 사랑해요 라고 적힌 핑크색 피켓을 들고 있는 여자. 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소녀 팬처럼 들떠서 옆 사람과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해사한 웃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미진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토록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집에서 구박하던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배신감에 치를 떨까요? 아니면 허탈해할까요? 대기실에 도착해 복면을 썼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얼굴을 가리니 비로소 용기가 솟더군요. 이제 저는 김말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500만 며느리들의 우상, 복면 할매가 되어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벽 너머로 방청객들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를 심판하러 온 재판관들의 고함 소리처럼 들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효도이자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외침이 될 테니까요. 스탠바이, 큐! 화려한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스튜디오의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쿵쾅거리는 비트 음악과 함께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지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미스터리 스타.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멘토. 드디어 그녀가 왔습니다. 복면 할매. 거대한 LED 스크린이 양옆으로 갈라지고 자욱한 드라이아이스 연기 사이로 제가 걸어나갔습니다. 순간 고막이 터질 듯한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와하! 할매 사랑해요. 언니! 날 가져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저를 향해 쏟아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 하나를 보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통 귀퉁이나 부엌 구석에서 살아온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빛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뻔한 걸 간신히 버티며 저는 습관처럼 양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안녕하셨슈. 여러분의 속풀이 할매 왔어요. 마이크를 타고 퍼지는 제 걸걸한 사투리에 객석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저의 촌스러운 몸짓, 투박한 말투 하나하나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렬한 빈 조명 아래 가장 앞자리 정중앙에 앉아있는 미진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마치 신을 영접한 신도처럼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간절한 눈빛이라니. 미진의 옆에는 그녀가 만든 피켓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의 입은 쉬지 않고 할매, 할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를 볼 때 그 차가운 눈빛, 경멸 섞인 한숨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내가 쓴 이 가면이 뭐길래 껍데기 하나 바꿨다고 이토록 다른 대접을 받는단 말인가. 토크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준비된 대본 반, 애드립 반을 섞어가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매님, 인기가 정말 대단하신데 실감 나세요? 아휴, 실감은 무슨 집에 가면 그냥 밥순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숨도 크게 못 쉬는 쭈구리 신세지 뭐. 객석에서 에이, 설마요. 컨셉이시네 하며 폭소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맨 앞줄의 미진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뭔가에 찔린 듯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마도 제 말투에서 혹은 며느리 눈치라는 단어에서 기시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지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약속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PD가 무대 아래서 큐시트를 넘기며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관객과의 대화, 그리고 대망의 얼굴 공개만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할매님께 꼭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어서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신 분입니다. 사회자가 객석으로 내려갔습니다. 조명이 미진을 비췄습니다. 미진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마이크를 건네받자 결의에 찬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미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떨리는 입술, 붉어진 눈시울. 저는 높은 의자에 앉아 단두대 위에 선 심정으로 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매님. 저는 결혼 5년 차 평범한 며느리예요. 미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스튜디오 전체를 울렸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할매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요.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참 착한 분이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사신 분이죠. 그런데 남편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그 착한 시어머니가 자꾸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밥 먹는 모습도 싫고 숨 쉬는 소리도 싫고 그래서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객석 곳곳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짐을 싸놓으셨더라고요. 라면 박스 하나도 안 되는 그 초라한 짐을 보는데, 그리고 저 먹으라고 갈아놓은 검은 콩 쉐이크를 보는데 제가 진짜 쓰레기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매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할매님처럼 능력 있고 돈 많은 분이 제 시어머니였다면 제가 이렇게 나쁜 며느리가 되진 않았을까요? 제발 저 좀 혼내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욕이라도 좀 해주세요. 미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회자도 방청객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직 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딸 같은 아이가 저렇게 아파하고 있었다니.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더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PD가 인이어로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할매님, 지금이에요. 대본대로 사이다 멘트 날려주시고 자연스럽게 얼굴 공개. 타이밍 좋습니다. 사이다 멘트? 웃기지 말라 그래. 저는 PD의 지시를 무시하고 마이크를 고쳐 쥐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꾸며낸 목소리도 과장된 몸짓도 모두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지요. 아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제 목소리는 변조된 방송용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거칠지만 따뜻한 김말순 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미진의 흐느낌이 뚝 멈췄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억양, 익숙한 부름. 사는 게 많이 힘들었지? 못난 시어미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PD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미진, 내 아픈 손가락인 그녀만을 바라보며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동안 내 눈치 보느라, 아들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하다. 미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설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얼굴을 덮고 있던 화려한 꽃무늬 복면의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면 놀이를 끝낼 시간입니다. 미진아, 잘 봐라. 이게 네 시험이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너를 사랑하는 늙은 시험이다. 모든 조명이 저에게 집중된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복면을 벗어던졌습니다. 툭! 가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한 정적 속에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제 맨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복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파장은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던 환호성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갔고
수백 명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렬한 빈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흰머리, 눈물과 콧물로 번진 파운데이션, 그리고 입가에 잡힌 자글자글한 주름. 그것은 수백만 명이 열광하던 슈퍼스타 복면 할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 구석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늙은 시어머니 김말순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비명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인생의 멘토, 그녀가 그토록 귀찮아하고 버리고 싶어 했던 무능한 시어머니, 그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던 두 존재가 사실은 하나였다는 잔인한 진실, 그 인지 부조화가 미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미진은 뒷걸음질 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할매, 사랑해요. 피켓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높은 무대 의자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무대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고 내려가는 소리가 스튜디오의 정적을 깼습니다. PD와 작가들은 상황 파악이 안 돼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이 기막힌 드라마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저와 미진을 타이트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미진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 제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 익숙한 목소리에 미진의 어깨가 크게 움찔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냐?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할매가 여기 있는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미진의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돈도 못 버시면서 사고만 치시면 어떡해요? 라고 소리치던 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거실에서 복면 할매 영상을 보며 낄낄대던 날, 저 할머니 밥만 닮아봐라며 악플을 달았던 날, 그리고 마침내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자고 가족 회의를 했던 어젯밤의 기억까지. 자신이 숭배했던 신세니, 사실은 자신이 멸시하고 짓밟았던 가장 약한 존재였다는 사실. 미지는 그 끔찍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미진이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도 수백 명의 방청객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쓰레기예요. 어머님인 줄도 모르고 저는 어머님 버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밖에서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습니다. 방청객들도 하나 둘씩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이것이 실제 상황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 아니여.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너 힘들게 한 내가 죄인이지. 아니에요. 미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검은 콩 갈아주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빨리 나가라고, 요양원 가라고 미진의 눈물 젖은 얼굴이 제 무릎을 적셨습니다. 저는 거친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산하게 비어버린 정수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까. 미진아, 고개 들어봐라.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진이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본다. 우리 며느리 예쁜 얼굴 다 망가지네. 저는 소매 끝으로 미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어 숨죽여 우리를 지켜보는 관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죄송해요. 방송사고를 쳐버렸네. 객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와 함께 옅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처자가 내 며느리여요. 나랑 5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디 시어미가 가면 하나 썼다고 못 알아보대? 참말로 눈에 빠졌지.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요. 내가 이 복면을 왜 썼는지 아셔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쥐고 있던 복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땀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밴 꼬질꼬질한 꽃무늬 천조각. 내가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었슈. 돈을 벌어오길 하나, 살림을 야무지게 하길 하나. 며느리는 밖에서 일하랴 애 키우랴 뼈가 빠지는디 나는 방구석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더라고. 짐짝 취급받아도 싸지 뭐. 미진이 어머님 하지 마세요 하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웃는 거요. 아주 자지러지게 웃더라고. 뭔가 하고 봤더니 무슨 욕쟁이 할머니 나오는 영상이요. 그래서 생각했지. 아, 나도 저렇게 우리 며느리 한번 웃겨주면 좋겠다. 시어미로서 밥값은 못해도 광대짓이라도 해서 내 새끼 웃게 해주자.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옷장에서 이 보자기를 꺼내 뒤집어 쓰고 미친 척 떠들어봤슈. 며느리 뒷담화도 하고 세상 욕도 하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좋아하대. 내가 시어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내 영상에다 할매 멋져요. 힘내세요. 댓글도 달아주고 돈도 보내주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너 그거 아냐? 네가 나한테 보내준 슈퍼챗 10만 원. 나 그거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놨다. 나중에 우리 손녀 깎아나 사주려고. 그 말에 미지는 다시 한번 무너지듯 통곡했습니다. 단순한 유튜버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통이 단절된 고부간에 가면을 통해서라도 며느리와 닿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필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스스로 며느리가 욕하는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고 또 며느리가 환호하는 광대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회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습니다. 할매님, 아니 어머님, 그럼 오늘 얼굴을 공개하신 이유는 뭡니까? 끝까지 비밀로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관객석 너머 어딘가에 있을 아들, 그리고 이제 곧 떠나야 할 요양원을 생각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으니께요. 연극도 너무 길면 재미없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미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는 며느리를 제 품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더 이상 나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라고. 내가 너
속인 거니게. 너는 나쁜 며느리 아니라고. 그 말 해주고 싶어서 벗었어. 그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꺼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저와 며느리 둘만이 존재하는 세상 같았습니다. 미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고 저는 그 등을 묵묵히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미진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화해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의 빚, 기울어진 가세, 그리고 나에게 닥쳐오는 병마.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동, 그 이상의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 화면 조정, 컬러바가 뜨더니 PD가 미리 준비해둔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조차도 모르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불이 꺼진 텅 빈 방,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와 통장이 클로즈업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녹음해 두었던 제 독백이 내레이션으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한 마지막 반전. 아니, 제 인생을 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대형 화면 속 영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스마트폰 거치대에 대충 고정해둔 앵글. 배경은 우리가 사는 좁은 쪽방. 화면 속 말수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모습보다 조금 더 수척하고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습니다. 녹화가 되는겨? 빨간 불 들어왔으니께 되겠지. 화면 속 말순이 돋보기를 코에 걸치고 카메라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스튜디오의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말순은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예금주 김말순, 잔액 523,000원, 5억 2,300만 원. 숫자가 선명하게 화면에 잡히자 객석에서 헉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 미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빨간 딱지가 붙을까봐 전전긍긍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면 속 말순이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그리고 준호야. 이 할미가 그동안 복면 할매하면서 번 돈이요.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았다. 광고 찍은 거, 굿즈 판 거,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쏴준 슈퍼챗까지 다 여기 있어. 무대 위 현실의 말수는 멍하니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말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준호 사업 빚 갚고 남은 돈으로는 우리 미진이 사고 싶다던 건조기 하나 사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손녀딸 대학 등록금으로 넣어놨어. 예금주도 이미 너희 이름으로 바꿔놨으니께 딴소리 말고 받아라. 미진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방구석에서 무시하던 그 노인네는 가문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 속 말순이 주섬주섬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병원 로고가 선명한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희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긴다. 카메라 초점이 줌인 되며 병명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멈췄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미진의 몸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었대. 조금씩, 천천히 기억이 사라질 거라네. 화면 속 말수는 덤덤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웃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고 심지어 내 새끼들 얼굴까지 잊어먹으면 어쩌나. 그래서 너희가 나 요양원 보내려고 했을 때 사실은 고마웠어. 짐 되기 전에 치워줘서 다행이다 싶었지. 어머님, 안 돼요. 으흐흐. 현실의 미진이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최근 들어 접시를 깨고 멍하니 있고 실수를 연발했던 것은 단순한 노망이나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진은 그것도 모르고 노인네가 곱게 늙지 않고 사고만 친다며 구박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잔인함이 뼈에 사무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말순의 독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여,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뭐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었어. 내가 글을 아나, 배운 게 있나? 내가 할 줄 아는 건 살림밖에 없잖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말순이 밤마다 몰래 찍었던 영상들의 편집본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와이셔츠 다림질하는 법, 아이 열날 때 대처법, 그것들은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미진아, 나중에 나 없으면 네가 이 집 살림 꾸려가야 하잖아. 네가 요리는 간병이니께 내가 레시피 다 찍어놨다. 나중에 찌개 끓이다가 맛 안 나면 유튜브 틀어서 시어미 얼굴 보고 따라해. 그것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기는 영상 유서이자 자신이 잊혀질 미래를 대비한 사랑의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화면 속 말순이 다시 복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셔슈. 복면 할매 여유. 우리 손녀딸. 나중에 커서 이 영상 보겠지? 할미가 머리는 나빠져도 우리 강아지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안 잊어버릴게. 할미 목소리 기억해줘. 알았지? 영상은 말순의 환한 웃음과 함께 페이드 아웃 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수조차 칠 수 없는 먹먹하고 무거운 슬픔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미진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진은 무릎으로 기어가 말순의 발목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낡은 정장 치마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나쁜 년이에요. 아프신 줄도 모르고. 저는 돈만 밝히고 어머님 버리려고만 하고. 미진의 눈물은 참회이자 뒤늦은 깨달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순의 이중 생활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전에 그 모래알을 모아 가족을 위한 성을 쌓으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우두커니 서서 발밑에 엎드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턱선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미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져 엉망이 된 며느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진아, 내 기억이 사라져도 너는 내 며느리고 준호 짝꿍이고 내 손녀 어미여. 그거 하나는 내가 저승 갈 때까지 꽉 붙들고 갈라니께.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 절대 안 보내요. 요양원 취소할 거예요. 제가 모실 거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 미진이 제 목을 끌어안으며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부고후라는 껄끄러운 관계가 가면이라는 벽을 넘어 그리고 병마라는 시련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바뀌었습니다. PD의 사인에 맞춰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그 어떤 환호성보다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복면 할매의 진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김말순 여사님과 며느리 박미진 씨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엔딩 시그널 음악이 깔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아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며느리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면은 제 손에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맨 얼굴에 김말순이 복면 할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 1년 후 유튜브 채널 복면 할매는 말순 씨의 기억 저장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무슨 요리할까요? 오늘은 시커먼 거. 검은 콩 쉐이크요? 그래, 그거. 우리 며느리 머리털 나게 하는 거. 화면 속에서 미진과 말순이 나란히 앉아 믹서기를 돌립니다. 말순은 가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말을 더듬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미진이 능숙하게 말을 이어받습니다. 어머님, 소금은 제가 넣을게요. 저번처럼 설탕 대신 소금 왕창 넣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냐.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구독자들의 따뜻한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말순의 기억은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지만 영상 속에 기록된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실 한켠 낡은 꽃무늬 복면은 액자에 곱게 넣어져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면을 썼을 때 비로소 진실해질 수 있었던 나의 영웅 시어머니에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